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 먼저 썼어요. 글로 먼저 썼는데 웹드라마 지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서구 문명적인 코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을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모바일 플랫폼에 써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반 정도 지났는데 16,000분이나 읽어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워낙 이슈인 컨텐츠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굳이 이걸 영상으로 또 찍을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색하셨을 때 비록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컨텐츠가 하나 정도는 노출이 돼야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름 용기 내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읽는 개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속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적 코드 스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볼 예정이신 분들은 스포가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프로 불편러 써놨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징어 게임 속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적 코드.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작아요. 근데 글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갈게요. 제가 이걸 지금 찍었을 때, 이 글을 썼을 때와 달리 이때 제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전 세계 1위는 아직 못했었던 때인데 지금은 넷플릭스 이제 글로벌 1위가 됐습니다. 이 황동혁 감독님이 오징어 게임 연출과 각본과 제작까지 다 맡으셨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진한 예술성과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지닌 영향력이 만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문화적 성과를 냈고 분명 자부할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동안은 미국 중심으로, 영국 중심으로 컨텐츠를 수입하거나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뭐 5G나 기술력이 발달하면 우리의 사상이나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이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완전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예술성과 예술적 저력이 글로벌 플랫폼과 만나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걸 시작으로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은 한국에서 뭔가 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어떤 역할의 유의미한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컨텐츠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들이 많이 있고 넷플릭스 자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힘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픈하는 작품들이 이제 줄지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문화 강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참 기분 좋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화계나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 문명에 반대하는, 여기서 서구 문명은 반미, 자본주의, 뭐 반자본주의, 뭐 반기독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편협함이라고 할까요? 획일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참 이게 웃어야 되지, 울어야 되지, 약간 그래도 자부할 일이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총 9편으로 제작된 이번 드라마 전반에 아주 짙게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코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중예술가가 반미, 반기독교, 반자본주의 이런 게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한 번, 두 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 작품은. 아주 끝까지, 마지막 화까지. 아니, 오히려 마지막 화의 절정 부분에서 완전히 이걸 도드라지게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만 모르고 있는 폐쇄적 집단주의의 획일성이라는 해묵은 구수이자 상투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술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술가라면 본인이 미학적으로 이게 아름답다 생각하는 걸 남들이 뭐라 하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제 일정량 기술이 필요하죠. 아트의 원어가 이제 기술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10명의 예술가가 있으면 8명은 어떤 반서구 문명적 가치가 아름답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뭐 예술가는 무조건 저쪽으로 가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명 중 1명이나 2명은 오른쪽에 있는 서구 문명, 미국식 어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예술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 밸런스가 깨져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쪽 작품이 주로 나오는 거를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들도 온갖 세련된 척 앞서가는 척 하면서 공화당 지지하는 배우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경향이.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성이 있다. 예술가가 이게 좀 뭐랄까 좀 창피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하나같이 다 그런 작품들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보단 덜하지만 이 연예인들이나 영화배우나 관계자분들이 대외적으로 SNS에서 자기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자연스럽고 이게 앞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른쪽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밥줄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부분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특히 반기독교 코드는 한두 번 하고 많은 보편적 수준을 뛰어넘고 이 9편 내내 매우 일괄적이고 집요하게 반기독교 코드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넣었다. 물론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의미부여라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혐오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이었더라면 이 작품에서 주님과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과 하나님이 아닌 알라였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애초에 감독이 그런 시나리오를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다. 그들의 선택적 분노는 이미 유명하다. 선택적으로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하는 세계관의 안경을 쓴 이상 모두 다 선택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내가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중하거나 좀 신중하거나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마치 본인이 쓴 시나리오 주인공은 자동차 회사 강성 노조원으로 설정해 온갖 좋은 의미 부여를 덕지덕지 붙여놓지만 정작 영화, 드라마계 스태프분들의 근로 여건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촛불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제가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자동차 노조원 출신이에요. 벌써부터 느낌 오시죠? 근데 그렇게 온갖 의미 부여 설정해서 주인공이 착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런 설정은 다 했는데 정작 그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고 이 영화계 판에서 스태프분들이 뭐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처우를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악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이 누구에게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안고 가겠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오징어 게임에 스며든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서구 문명적 코드고 나머지 세 번째는 기독교, 반기독교 코드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인공 캐릭터가 미화가 됐다. 위에서 언급한 바 주인공 기후는 강성노조, 자동차 강성노조 출신입니다. 몇 년 전 사건이 생각나게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극에서 거의 유일하게 끝까지 따뜻한 인간성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드라마 최고 갈등 구조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6일 동안 6가지 게임을 하나요? 근데 마지막 날 하는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자기와 목숨을 걸고 이 엄청난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상대가 자기 동네 어릴 때 오징어 게임 같이 했던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 금융계 종사자입니다. 이건 뭐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거의 갑의 위치, 엘리트 계층, 오피니언 위치에 있는 오피니언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결론 부분에서 일부 비밀을 알게 된 그가 최종적으로 분노하는 대상은 오직 재미를 위해 이 살육의 게임을 설계한 자본가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 출신 금융계 종사자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 그 할아버지 1번 참가자가 그 설계를 다 했던 자본가 아닙니까?
이제 그분도 자기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게임을 한다는 거 보죠. 이기고 지고. 그러면 대립구조란 말이에요. 대립구도.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 대립하는 방식의 이쪽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주인공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 너무 의미부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헐리우드가 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지는 인상이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미적인 가치가 백인들의 아름다운 가치와 동일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거든요.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하간 그는 주인공이요. 사람다움을 위해서 마지막에 456억을 포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비현실적이다, 심파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456억 상금을 획득했음에도 처음에 10,000원 뽑은 거 빼고 1년 동안 자기가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그 돈을 안 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심파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어마무시한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근데 그 주인공이 뭐예요? 강성노조 출신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고 근데 이 사람은 따뜻하고 이 사람의 대립각을 세우는 악당과 이 사람을 목숨을 해치려고 막 이기적으로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은 금융계 종사자, 자본가, 서울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심파. 그들만의 심파입니다. 이 드라마가 자행한 프레이밍과 엇비슷한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나열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성자처럼 나오는데 현실이 어떠냐 볼까요? 취업하려면 민주노총 부모를 두어야 합니까? 이게 고용세습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계의 목사님이 세습한다 그러면 엄청 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들에게 뭐 세습이란 단어도 프레이밍이긴 한데 제가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기업처럼 봐가지고 재산처럼 봐서 넘겨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맹점이 뭐냐면 강성 노조원들의 고용세습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종교계에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뭔가 달라야 돼. 이런 강압적인 기대감이라고 할까? 잠재적인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뉴스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판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노조원분들의 고용세습 어떤 사건도 기사 양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두고 똑같은 잣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이걸 비판하고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이게 좀 달라요. 이런 것들 민주노총 분들이 다 나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간 이런 뉴스를 통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웹드라마에서는 잠재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마치 성자처럼 456억을 포기할 만한 인간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일종의 어떤 프레이밍이 가미되고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런 뉴스를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에 문제가 심각했다. 고용세습과의 전쟁, 일자리 대물림. 그래 이거는 턱스크루 카페 와서 욕설 행패했는데 쫓기애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다 이런 뉴스도 있고 노조 가입 안 하면 산꼭대기에 택배를 보낸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는 부분이었죠.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원주 집회 강행 기로 이런 부분 그리고 민주노총 종로 3가 기습집회 델타 확산 8,000명인데도 모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 지금 문제가 된 게 그거죠. 파리바게트 빵을 운송하는데 이걸 방해했던 민노총 노조원이 첫 구속했다. 왜냐면 빵 운송하시는 분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죠? 이분도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사회인데. 근데 이게 지금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놨는데 파리바게트 차량에 연료 공급선을 끊어버렸어요. CCTV 잡혀있네. 그래서 이거를 공모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런데 웹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프레이밍이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집회 8,000명은 왜 선제검사 안 하냐 자영업자분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민노총에 떠밀려 최저임금 또 올릴 판 이러면서 비판하는 기사도 있고, 이번에 이제 범민련 간부, 예전에 간부였던 분이 택배노조 지도부는 위장 취업을 한 주사파다. 이건 좀 찐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기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소개글을 이런 뉴스를 같이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예수가 노조 반대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즘에 여러분 강성 노조원분들의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 누구냐면 2030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왜 대립각을 지금 강성 노조랑 밀레니얼 세대가 대립각을 세우냐면 신입사원들이 그들의 밥벌이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특정 자동차 노조도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년 퇴임을 해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안 나가고 이거 연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들과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립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존재인 동시에 이 기성세대의 강압적인 지배 논리가 안 통한다. 그러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사무직, 빨간 머리띠 노조는 그만, 스마트 노조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활동 반대한다. 2030 새 노조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출범을 했다. 이게 이제 세대 갈등 아닌 세대 갈등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강압적인 지배 논리가 안 통하는 겁니다. 건보, MZ 직원들이 파업하면 정규직화, 공정한가, 노조의 배신감이 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야, 조중동은 쓰레기인데 조중동 기사 갖고 와서 얘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띄운 정년 연장.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청년 직원들이 막아섰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MZ세대 노조가 온다. 586 정년 연장에 맞선다. 공정하게 보상을 해라. 이 말이 뭐죠? 지금 현대자동차든 어떤 자동차든 우리가 생각하는 강성 노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웹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식으로 보여주기만 하니까 이런 어떤 목소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정치노조 민노총에 질렸다. 등 돌리는 노동자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물론 모든 노조원이 전부 나쁜 악당일까? 전혀 아니다. 하물며 사회적 암이라 불리는 강성 노조원들도 마찬가지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다 어느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자본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계 관련 종사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그 비호감이나 불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본인이 기독교 종사자라는 게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도 야, 제 아빠가 목사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도 사회적인 약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불신과 위협적인 어떤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오징어 게임도 하나의 문화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너무 편향적인 정보를 보여주면서 사회적 기류를 더욱더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에 일조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이 강성노조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나 자본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감독 개인의 단조로운 확증 편향일 뿐이다. 확증 편향뿐. 근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젊은 분들과 이 강성노조 분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영화 감독이 강성노조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기득 세력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이. 최근 택배 대리점주 여러분 자살하신 분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칼럼을 서민 교수님이 쓰셨어요. 근데 참 진짜 이거 너무 이게 심각합니다. 이 노조분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글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웹드라마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설정이다. 심파다. 예술가가 세련됐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본인이 심파적인 구습과 신기득 세력을 옹호하는 쪽에 작품 설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대한민국 신기득 세력은 PC주의에 절어있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런 영화배우나 뭐 마찬가지죠. 그들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다시피 했다. 강남에서 집을 얻고 있는 사람도 많죠. 흑석동에 투자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집단이 귀족 노조다. 아무도 못 건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감독은 자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억울하게 잘린 자동차 노조원을 극중 캐릭터로 설정했고, 그걸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들만의 심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서구문명 코드는 뭐냐면, 읽어보면 특히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은 거의 반미, 반자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본인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혜택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서구 문명과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평등해야 된다, 불평등하다 이런 걸 말하는데, 그 모양새가 꼭 어떤 거냐면, 사실 자본주의의 꽃이 헐리우드고 자본주의의 꽃이 충무로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아주 수억의 돈을 벌면서도 스타벅스 컵을 들면서도 대기업 욕하는 꼴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요. 이게 틀린 거냐? 아니죠. 틀리지 않았죠. 자본주의가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려돼야 되고 따뜻한 시선을 영화나 문화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탈북자분들 참 외롭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문화적인 힘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너무 단조롭고 순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약간 종교심을 투영했다고 할 만큼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추론 방식이 결여됐다? 이렇게 제가 섣불리 일반화를 하면 안 되지만 왜 제가 이렇게 감히 주장하느냐? 뭐 여러분들께 책을 만약에 추천해드려도 안 보시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또 그 책에 논박하는 다른 책들도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하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된 의사 아시죠? 그래서 그 의사가 게임 룰을 미리 아는 조건으로 장기 적출을 이제 게임 관리자들 중에서 몇 명이 몰래 그 게임 관리자 몰래 장기 적출을 하면서 돈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랑 같이 몰래 이 의사는 의사니까 장기 적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다음 게임이 뭔지 그 조건을 들어서 자기가 상금을 탈 때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발각돼서 처형을 당해요. 죽어요. 그리고 꼭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동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어떤 권에서 공개 처형하듯이 이 사람들을 죽인 시체들을 다음 게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목을 매달아서 목을 매달아? 여하간 그 시체를 걸어놔요. 공개 처형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 씬을 오히려 그 북한과 이걸 풍자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공개 처형하듯이 시체를 걸어놓고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그 방송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옮겨 적었거든요. 뭐라고 방송을 하냐?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면, 이 세계는 6일 동안 사람 죽이면서 돈 타는 이 세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순수한 이념을 더럽힌 자들의 최후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는 평등한 존재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감독이 북한을 비판하는 씬이다? 그럼 제가 완전히 이 작품을 오독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갈래를 봤을 때 그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거든요. 순수한 이념이 뭐냐면 모두는 평등한 존재다. 이 평등이란 단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왼쪽에 계신, 여기서 왼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왼쪽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기질적 오른쪽과 왼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왼쪽은 이쪽이에요. 이런 왼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그리고 또 뭡니까? 차별 없어야 된다. 차별금지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동등한 기회, 이런 말들이 되게 좋다 이겁니다. 이런 말들이 되게 좋은데 반미, 반서구 문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이 짧은 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순수한 이념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이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비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제가 뭐냐? 이 말은 곧 오징어 게임 밖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단어는 하나같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가 좋아서 나랑 같은 생각이네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단어를 써도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단어의 의미 부여하느냐 이게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서구 문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쓰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평등, 우리는 기회 평등을 생각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생각합니다. 차별금지, 이거는 특정 탈북민 소수자분들 빼고 특정 어떤 성소수자분들의 어떤 이익만 이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편적인 시민들, 여기서 보편이라고 쓰면 이것도 상처되는 말인가요? 그러면 양적으로 더 훨씬 많은 분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검열 자체를 이분들은 좋다고, 그런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특정 어떤 소수자들의 감정이 법리적인 증거가 돼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도 이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정당에서 몇 번째 평등법, 차별금지법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등한 기회.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동등한 기회를 같이 이렇게 노력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영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소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알잖아요. 반미, 반자본주의. 근데 이런 진영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실체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한번 볼까요?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죠. 청년분들이 많이 소위 말해서 이번 정권이나 정부에 실망을 하거나 보수 정권 9년 때는 그렇게 뭐랄까 좀 다를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인국공 사태에서 자기 밥벌이 문제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평등입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또 뭡니까? 20년간 기다린 내가 바보 천치다. 역차별, 사전청약 역차별에 40대 무주택자 뿔났다. 이 부동산은 20번 정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1년차 때는 부동산은 자신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근데 뭐 자기가 이제 공개 사과를 했죠. 그러면 정책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실패를 했는데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정권에서 잘한 것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역차별도 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등이냐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 정권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둘째, 특정인들을 위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에 모자라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거는 꼭 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저 종교계에서도 주류가 아닌 아주 비주류, 극단적인 극우적인 특정 종교 세력만이 반대한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열심히 하는 게 좀 가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차이는 곧 전부 차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죠?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대사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차이는 전부 차별이다. 뒤늦게 말 바꾼 교육부. 이분 코로나 처리한 거, 애들 처리한 거 굉장히 비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여하간, 이게 뭐냐? 차별금지법에 학력 차별 금지도 포함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력 차별 금지 논란. 여기에서 그림 보시면 승진이나 채용에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너는 서울대 나왔는데 나는 예를 들어 다른 대학교에 나왔어. 좀 서울대보다 서열이 많이 낮은 데에 나왔어. 근데 너가 자꾸 서울대라서 그럼 나 차별하는 겁니까? 회사 승진할 때 아니 내가 서울대 아니라서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명분 삼아가지고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인사권자나 기업이나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애들, 예를 들어 뭐 재산 소득이 높은 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죄인처럼 프레이밍이 되는 거예요.
왜?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약에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돼서 이런 현실이 온다? 그러면 뭐하러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인사 점수 나 서울대 아니라서 이런 점수 받았어.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식에 반하는 것들을 평등한다 이 말입니다. 의사들도 나섰다. 의사들도 이게 아니다. 의사들도 아니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설문조사 해보니까 국민의 77%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불필요한데 왜 자꾸 그거를 특정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유추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동등한 기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동등한 기회를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예외다. 그러면 야, 너 역시 우파구만, 아주 역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종교인이든 우파든 좌파든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똑같아요. 좌파도 똑같고. 근데 좌파가 좀 악질적으로 뻔뻔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색안경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한번 보십시오. 24등 조민을 3등으로 발표한 부산대 공정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제 논문 써보신 분들이나 이 관련자분들은 아는데도 조용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어떤 목소리 내면은 지금 사회적인 주류로서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냐, 그거 모르겠고 그냥 강압적으로 어떤 폭력적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하간 우리 2030 세대는 알 분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또 뭡니까? 석박사 지원 조국 아들 평가한 교수, 능력 의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동등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지금 교육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불공정이거든요. 평등이 아니거든요. 동등한 기회도 아니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 본인은 두 아들 외고를 보내고 자사고 폐지를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로남불을 인정한대요. 그럼 인정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본인이 그러면 일반 시민이면 이렇게 하면 욕만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교육감인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무슨 기회 평등입니까? 기회가 동등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왜 보여드리냐,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반미, 미국을 싫어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삼권 분립에서 다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은 전혀 그런 게 아닌 식으로 묘사를 하니까 제가 답답하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기득 세력을 옹호하는 편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영화 감독이. 연출자가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가 됐다. 이게 동등한 기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상관없는데 자꾸 이제 이상향을, 너무 자기들 삶과 다른 이상향을 외치니까.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면서 프로축구단 인턴 중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죠. 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를 하자 집이라더라. 당직병 폭로를 했다. 이분도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동등한 기회라고 말할 순 없다. 동등한 기회는 말할 수 없고, 우든 좌든 기득 카르텔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본인들이 주창하는 동등한 기회나 본인들이 주창하는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오징어 게임 서구 문명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평등한 세상이다. 맞다. 세상은 불평등하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주요 맹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서구 문명적 자본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언제나 불평등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본주의 때문에 이 차별이 심해진 게 아니고 원래 인류는 차별적인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조던 피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진화론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뜻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 기독교의 신이 참신이라고 믿고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진지하게 믿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진화론을 안 믿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진화론적인 논법으로도 이 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니라는 걸 진화론적으로도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년 전에 썼던 12가지 인생의 법칙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 챕터가 가제가 나오거든요. 가제가. 그래서 가제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전 진화론 안 믿어요.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하면 나무가 이 정도예요. 나무가. 근데 나무보다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프레임에 여기에 이제 생명의 거의 초창기 이게 뭐냐면 가제라고 말해요. 가제, 갑각류. 근데 갑각류도 싸운다. 자기가 이제 가장 안전한 집을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은 뭐냐? 인간 세상의 불평등과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은 원래 있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만이 불평등하고 경쟁을 조장해서 인간성을 말살한다? 여러분, 이거는 자본주의 어항에서만 보면은 설득당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큰 흐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본주의 때문에 그나마 약자들이 보호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이 초록색 발췌한 부분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요. 자본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언제나 불평등했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의 결과가 목숨이 앗아가거나, 인권이 뭡니까?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왔어요. 또 학술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근거했다는 학술적 역사적 팩트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하간, 그래서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서구 문명적 자본주의는 오히려 전 인류 역사상 사회적 불평등을 가장 크게 해소하는 데 일조한 전무후무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아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주의 때문이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이나 자유시장이나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혜택과 특혜를 가장 크게 받는 주체자인 영화 제작사, 어떤 연출가, 작가가 자본주의를 욕하는 게 너무 저는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빈틈을 비판할 수 있는 예술적 자유가 있긴 해요. 근데 좀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맨날 왜 이런 식으로만 영화를 제작할까?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디어드리 맥클로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선진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의 억만장자들이 자유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어왔다.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가스 난방과 자동차, 천연두 예방접종, 실내 화장실을 가지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성들의 권리, 낮은 영아 사망률, 충분한 영양 섭취, 평균 키 증가, 2배의 평균 수명,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신문 구독, 투표권, 대학 진학의 기회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얻게 됐다. 가난한 사람도 이런 기회를 줬다. 뭐가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혜택을 줬다. 근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미시적으로만 보면 비판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형평성, 이런 내용도 형평성이 있네. 이런 관점 자체를 구태의연하다고 손가락질하니까.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예술적이라고 외치니까 이게 그들의 심파고, 오히려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이게 비예술성이다. 그게 어떻게 예술성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씬 여러분 아시죠? 구슬치기 전에, 목숨을 건 게임 전에, 야, 그냥 어차피 우리 그냥 시간 30분 줬는데 얘기나 하자. 이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탈북민 연기를 하신 모델분이고, 모델 겸 연기자고, 이분도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북에선 왜 내려온 거야? 여기가 더 나은 줄 알고. 그래서 여기가 더 나아? 아무 말도 못함.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탈북민 소수자분들 진지하게 생각해서 돕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대한민국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월북하는 탈북민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탈북민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나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탈북민 자신의 삶에 대한 처지를 비관한다 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북한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는 가치가 옳다고 주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권 노래를 부르면서도 탈북민 소수자들의 인권은 짓밟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볼까요?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10대 애가 한국 드라마랑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했는데 체포가 됐어요. 근데 북한 법에서는 10대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게 북한의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얘기했다고 5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본인이 국가도 아니죠. 불법 집단이죠. 불법 집단이 보지 말라고 한 것들을 봤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가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창하고 있는 인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체를 가해할 수 없는 그런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인간 인권을 짓밟고 있다. 또 뭐야? 북한은 남편을 오빠라고 말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징역 2년이네. 징역 2년. 여러분 이 기사 눌러보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오빠라는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되냐? 한국 드라마, 한국 말투 썼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불법 집단이랑 아무리 힘들어도 탈북민 자신의 삶에 대한 처지를 비관한다 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북한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또? 탈북자이자 원킹 원 코리아 대표 주일용 씨의 증언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학교에 가는 날보다 염소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최대한 많은 풀을 먹여야 6식구가 먹을 염소젖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요, 뭐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6.25 시절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불법 집단이 점거를 해서 우리 영토를 점거를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모네 가족은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새벽에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근데 여러분,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고모네 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단일 비교가 가능하다고 영화감독이 저렇게 대사를 쓰냐 이 말이에요. 사돈 큰 아버지 부부는 중국과 무역하던 중에 성경을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금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금서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제 아무리 과도한 경쟁 사회라 하지만 인간성이 변질되는 것과 인간성 그 자체를 강압적으로 말살하고 짓밟는 건 애초에 비교가 불가하다. 어떻게 단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통해 소외된 탈북민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스스로 적대적 이기심을 돌아보고 정화한다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말도 안 하고 우리 삶 속 경쟁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무리이며 염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야, 너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백억이 투자되는데 대본 한 줄과 의상과 어떤 무대 어떤 장치나 미장센 하나라도 엄청 생각하고 의도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반기독교 코드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코드가 반기독교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이건 병적인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아예 기독교를 완전히 비판을 작정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구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방금 이 구술신을 통해서 이 반서구 문명적 코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곧바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분이 출소를 해서 여기에 곧바로 오징어 게임의 이 시스템에 참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캐릭터가 자기 전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죽어 있었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근데 이제 엄마가 죽었을 때 옆에 아빠가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조금 후에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빠를 자기가 죽였다 이거예요. 이 눈이 돌아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다음에 그 아빠의 직업을 목사라고 특정을 합니다. 특정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분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244번 참가자, 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 어떤 뭐랄까 개연성을 잡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캐릭터라서 이 사람 말하면은 좀 이 집중도가 깨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어떤 비합리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풍자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딱 특정 직업을 특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던 인간, 그 짓은 폭행인지 뭐 폭행 플러스 성폭행인지 그거는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후에는 꼭 기도를 했다. 이 작가는 이런 아주 강한 비판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종교인은 당연히 있다. 이 사람이 도가니도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도가니라는 영화를 만들 때 본인이 취재가 아니고 이런 뭐랄까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서 야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아주 강한 문제 의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사건의 어떤 섣부른 일반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독교계가 비판할 게 없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권을 똑같이 비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계가 이렇게 아주 썩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슬람 지금 원리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은 여성 인권 개념이 없어요. 그 똑같이 비판할 수 있냐 이거죠. 야 그거는 해외 문제잖아. 이렇게 말하면 또 말싸움 나는 거고. 일단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인은 당연히 있다. 그럼 종교인 빼고라도 다 있죠. 여러분 모든 직업군에서 이상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도라이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의 광범위한 아동 성폭행과 조직적 은폐를 다룬 실화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면 너 뭔데 자꾸 다른 종교 천주교를 그렇게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표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되고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동네 북이 됐다는 거예요. 동네 북. 너네들은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위협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사회에서 할 때.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색안경 끼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암묵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기사화되거나 영화에서 그런 약자분들을 도와주는 작품이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폐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성으로 다가가는 게 보다 사실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군이나 이상하고 아주 폐륜적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성악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죄성에 기인한다고 봐야 이게 좀 더 사실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에게 기대하는 일종의 군중 심리가 있는 것도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에 혜민 스님 풀소유 논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죠. 극중 캐릭터 지영의 입을 빌려 굳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아빠의 직업을 특정하는 건 역시 작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배신감, 어떤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회개를 확대 왜곡하고 섣불리 일반화했다.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모텔을 갈 때 이제 속옷 차림으로 이제 성관계 직전에 회개기도 미리 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를 아주 악의적으로 풍자는 부분이거든요. 야 쟤네들은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요 그렇게 놀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기독교라는 세계 3대 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섣불리 일반화를 했다. 후에 설명할 극중 캐릭터 244번 참가자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물며 살인을 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종교적 자기 합리화 역시 같은 성상에서 악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기독교는 무조건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절대 진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생명 다해서 종교 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 문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회사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 깨끗해지나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왜 이렇게 씁쓸한 캐릭터가 왜 없겠어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아시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작가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악행과 그들의 종교심 역시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니까, 서유럽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서유럽에서 영화 감독하면은 지금 서유럽에선 뉴스에 안 나오는데 심각합니다. 이슬람이, 무슬림이 진짜 심각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작품화하는 영화 감독 있나요? 작가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의 사회적 폐악이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 줄은 모르겠으나 부디 눈을 들어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것을 바라보아서 그곳을 향한 슬픔과 의분도 균형 있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아까 무슬림 하니까 생각났는데 대구 아세요? 지금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아주 커. 두 번째 244번 사항가자. 이 사람은 너무 좀 튀더라고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녹여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캐릭터가 아니고 작가가 뭘 비판하려고 하는 문맥적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이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좀 뭔가 작품의 흐름을 좀 깨는 느낌? 유독 이 작품의 몰입을 방해하는 캐릭터는 극중 244번 참가자다. 그의 전 직업이 무엇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왜곡된 기독교 사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목숨을 건 줄다리기 게임 있잖아요. 줄다리기 게임. 그 게임이 이겨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다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게 뭐냐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이 이제 징검다리 게임이잖아요.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 둘 중에 골라서 뛰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죽죠. 매사에 그런 캐릭터인데 물론 서바이벌 영화나 자연재해 영화나 이 특정 상황을 시나리오로 이렇게 딱 만드는 어떤 그런 플롯을 갖고 있는 영화를 보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캐릭터가 종교를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합리적으로 묘사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영화는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생존자들 앞으로 서바이벌에 남아야 되는 이 특정 집단에서 여러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서울대도 있고 그 부부도 있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이 입체적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은 거는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좀 너무 억지스럽게 넣었다. 이제 작가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미시적으로 실력이 좀 없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너가 뭔데 실력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욕을 감당하고 영상 찍는다 이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이 만드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만드는 예술성과 실력이 겸비되신 분인데 이게 이 244번의 대사나 이게 좀 별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다고 제가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비하하려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적인 거나 이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때리려면 아프게 때려야 되는데 본인이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때리는데 뭔가 웃긴 느낌? 이게 뭐야? 이런 것들?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뭘 욕하려고 하는 줄 알고 또 극적인 상황이니까 상징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것도 알겠는데 좀 너무 정극적인 연기 톤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작가가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다 보니까 작가의 풍자가 풍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둘째는 244번 캐릭터의 당위성이 부족해요. 당위성이.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연기 톤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못했다, 얘가 톤을 잘못 잡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면 텍스트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적이에요. 그렇게 연기 톤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시나리오 텍스트 자체가 자기적이라는 게 1차 원인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아무리 극적인 묘사라지만 혼자 너무 정극이다. 근데 그 정극적인 어떤 내용,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작가 개인이 무엇을 비판하고 싶은 줄은 알겠으나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실력이 부족했다. 근데 남한산성은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좀 억지로 구겨넣은 느낌이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 병원씬 아시죠? 병원이 아니구나. 여의도의 금융가 높은 건물 아니거든요. 일부러 여의도를 넣은 거죠. 자본주의, 한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스트리트가 있으면 한국은 여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씬에 넘어오기 전에 어떤 그 길거리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천국 불신조, 그걸 또 일부러 구겨 넣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정하고 까는구나. 작정하고. 다른 작품처럼 한두 씬 그냥 풍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진짜 작정하고 까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마지막 해 우승 상금을 탔는데 큰 회의감에 빠져서 1년 동안 진짜 그지처럼 살다가 이 1번 참가자인데 이 모든 게임의 설계자였던 이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죠. 근데 일부러 카메라 화면이 그 초대장을 줌인해서 확대해서 일부러 보여줍니다. 근데 일부러 보여주는 만남을 원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24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2부 때 일부러 2부 때 11시 30분에 일부러 부릅니다. 장소는 어디? 여의도 금융가.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마지막 화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의 성일, 예수 그리스도 성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탄생을 기리는 그 성일.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자본가가 죽기 직전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고층. 이 상징성을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과 마지막 게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립각을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빌드업이죠. 1화부터 9화까지는 빌드업이죠. 오직 재미를 위해 타인의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가 1번이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죠. 근데 난 강요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하간 아직까지 끝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을, 인간은 따뜻한 존재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주인공과 마지막 게임을 제안해요. 여기서 이제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이브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행인이 한 명 있는데 저 사람을 12시 전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나는 없다. 왜? 인간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세상이 아니야 이 친구야.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극적으로 처음에 소매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연락처를 뒤지는 거라고 유출합니다. 경찰을 불러서 딱 도와주러 와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이겼는데 자명종이 그때 딱 치거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때 시작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본가. 마지막 게임 상대자는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본주의 끝에 있는 사람. 마지막 게임의 자기 상대자가. 그리고 금융권 상징의 여의도 높은 빌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장소가 게임 운동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2부입니다. 2부. 의도적으로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청장을 굳이 줌인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선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주인공의 극적인 승리다. 이 주인공은 노조 출신 주인공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작가가 갖고 있는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적 코드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작가가 주장하는 선이 곧 악을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악은 뭐냐? 자기가 악이라고 판단하는 건 게임은 승과 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패 개념이 아니라 악하다. 이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자본주의와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라는 거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뒤바꿔서 지금 얘가 이겼다. 니네들 지금 자본주의와 기독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집단, 니네들이 말하는 건 종식이 됐다. 이런 거죠. 그 날이 언제? 여의도에서
성탄절 직전에. 그리고 이정재가 게임이 이겼어 도와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때 자명종이 쳐요. 자본가 노인이 숨을 거두고 난 뒤 12월 25일 즉 성탄절을 알리는 자명종 소리가 울리게 연출을 한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그 종소리가 의미하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뭐 서구 문명과 기독교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일 수도 있고 마지막 게임을 이긴 주인공을 축하하는 의미의 종소리일 수 있다. 그러면 성탄절이랑 주인공이 오버랩 되는 이 어떤 연출 기법을 썼으면은 이거는 매우 신성 모독적인 겁니다. 이거 마호멧이라고 생각해보자. 마호멧 성일 이거 아까 이슬람 비교해보십시오. 이 사람 큰일 나요. 큰일 나.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결코 친기독교적이거나 친서구 문명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작가의 명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이 작가는 표절 시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성 혐오다. 이 여성 혐오라고 볼 수 있는 씬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PC주의 진영에서 어떻게 하죠? 외국인 노동자도 비하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PC주의의 정치적 맥락 안에 있는 주제들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뭐 이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PC주의의 핵심 정치 기조가 뭐냐면 반기독교랑 반서구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PC주의에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받는 모습이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좌파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비판에 뚜렷한 찬반이 갈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PC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더 짙은 혐오와 차별이 철철 흘러넘치는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코드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사도 안 나오고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한국에 기독교인 많다고 하는데 욕을 먹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슬림 생각해보세요. 마호멧이나 이슬람 뭔가 풍자거나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은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이슬람처럼 하라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단일비교가 아니고 자기들이 정말 생명처럼 따르는 어떤 교리적인 종교가 있다고 하는 복음, 영원한 어떤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명서나 비판이나 어떤 그런 칼럼은 나와줘야 된다. 근데 너무 조용하다. 이것도 코미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황동혁 이 제작자 연출자 작가인 이 황동혁 감독님이 제작 발표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출처 달아놨죠.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해야 하는가? 우리는 또 매일 살면서 치열하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이 경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같이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경쟁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사람의 그 문제의식은 자본주의라고 딱 특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자본주의 사회 속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작가는 그런 부정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악의 축으로 자본주의 또는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근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지금 두 개를 때리잖아요. 자본주의, 서구 문명은 자본주의랑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동시에 때리는데 아주 정확하게 때렸다는 거야. 왜?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미국식 서구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서구 문명의 사상적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받는 존 로크 있잖아요. 그 존 로크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통치론이 있잖아요. 통치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죠. 이 통치론이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무려 121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56명의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헨리 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로크의 통치론 1.2를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을 정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미국식 서구 문명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왜곡이 됐지만 그래서 성경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하지만 작가는 알까? 자신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와 서구 문명의 산실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아냐 이거예요. 역사와 사상을 어설프게 하는 순박한 이들은 썩은 열매가 있다고 나무 그 자체를 썰어버리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를, 뿌리 자체를 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포크레인 갖고 와 다 파버려야 돼. 그러면 뭐요?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이런 거야. 평등,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 뭐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탈북민 소수자들은 역차별당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인권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학력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우리 헌법가치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여러 법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정법이나 노동법도 있고요. 실정법이나 헌법이나 가치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굳이 만드냐. 법률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고요. 왜 그런 걸 법리적으로 자꾸 제정을 해서 우리 삶의 상식을 반하는 통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안에서 자정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거 자체를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작가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라 할 수 있는 영화 문화 산업군에서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한 자본가들 중에 자본가다. 싫든 좋든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제작하고 연출하고 작가잖아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랑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로열티까지 이렇게 뽑아 먹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마무시한 돈방석이 앉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본가잖아요, 본인이. 본인 집, 뭐 강남이든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왜?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자본주의 영화계라고 하는 경쟁판에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로 인해서 영화계에서 인정받고 큰 부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면 다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니까 너 그 돈 다 내뱉어. 이러면서 영화계 그 신입 작가들한테 그 돈 나눠줘. 이래요? 너 이번에 입봉했으니까 이제 너는 한 10년 뒤에 네 차례 오고 얘가 입봉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과 어떤 뭐랄까 너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근 100년 동안 1억 명 가까운 대학살을 자행한 소련, 중국, 북한 사회보다는 분명 옳다. 여러분 이거 역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올 내용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교과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100년도 안 돼서 소련과 북한과 중국과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념 때문에 1억 명 이상이 죽어요. 마오쩌둥은 본인이 생매장했다는 거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6.8 혁명을 찬미하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공산당 그대로 중국이 바로 옆 나라고 성경책 하나 갖고 있다고 처형하고 고모부 할아버지가 기독교라고 해서 고모네 가족 자체를 정치범의 수용소에서 집어넣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시스템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자정 능력이 있는 시스템과 눈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고 가둬버리는 독재는 그 근본이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비교가 불가능하다. 오징어 게임의 잔혹함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북한과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위구르 그 소수민족 어떻게 지금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구글링 5분만 하면 다 나와요. 말도 안 되게 핍박합니다, 지금. 인민의 생명을 짓밟는 참가자 1호는 아직 저 북한에서 돼지처럼 먹고 논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 실로 이 작가를 포함해서 좌경도된 많은 예술계 종사자들이 그런 근시안적 관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런 글과 영상을 써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한국 작품이잖아요. 또 전세계 1위라고 했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칭 예술가라고 말하고 있는 쩌리 일개 유튜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아름다움이다. 서구 문명도 아름다움의 가치, 미학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창하는 예술가가 그 작품이 열린 작품이라고 하면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열광할 때 누군가는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 먹을 그런 감당을 하고 이미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독이 문제야. 그래 너는 닥치고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좌경도된 예술가들의 집단주의적 폐쇄성에 경종을 울리는 멋진 작가와 연출가와 제작가가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 어느 좋은 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영화 감독을 준비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얘기만 해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운동장은 생각보다 넓어요. 이거 다 진리 안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로 작품하는 거요. 소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반도 못 담고 죽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작사가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창작품에 예수라는 단어 안 들어가도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제작자, 연출가, 작가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훌륭한 작품들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신 대단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라.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이제 미국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상 받아서 그분의 위상이 올라가는 이 역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헐리우드 배우들 아주 세련된 척 하면서 공화당 칭찬하냐고요. 그 획일성이 전체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파시즘이잖아요, 파시즘. 그래서 벤 샤피로가 말한 자본주의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는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호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환을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1시간 넘어가지고 뭐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 하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구 문명이나 기독교적인 가치에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아름답지 않다고 주창하는 상징과 어떤 대사가 많이 들어있는 작품을 제가 아름다움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자칭 예술가로서 이런 일개 유튜버지만 이런 목소리를 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